회색빛 새벽이 엘리시안 리조트의 낡은 첨탑 위로 희미하게 번져갈 때 강민주는 낡아빠진 작업복을 입고 리조트 후문에 섰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엠파이어 그룹의 총수라는 그의 진짜 신분은 허름한 옷과 의도적으로 구부린 어깨 뒤에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다. 오늘부터 그는 강민준이 아닌 일용직 청소부 김철수였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리조트 외벽의 희미한 균열부터 정원 구석에 무심하게 자라난 잡초까지 모든 쇠락의 징후를 놓치지 않고 샅샅이 훑었다. 이곳은 한때 그룹의 자랑이었지만 이제는 부실 자산으로 전락해버린 아픈 손가락이었다. 보고서에 적힌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는 부패의 악취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직접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로비에 들어서자 희미하게 곰팡이 냄새가 섞인 오래된 카펫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한때는 화려했을 샹들리에는 먼지가 내려앉아 빛을 잃었고 대리석 바닥은 광택을 잃은 지 오래였다. 직원들의 얼굴에서는 활기 대신 무기력함과 체념이 묻어났다. 민준아니 철수는 청소용품 카트를 밀며 천천히 로비를 가로질렀다. 그의 손에 들린 대걸레는 마치 처음 잡아보는 듯 어색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곳의 현금 흐름과 운영 비효율성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었다. 이곳을 되살릴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도려낼 것인가. 그 결정은 앞으로 며칠간 그가 무엇을 보게 될지에 달려 있었다. 그때 정문에서 요란한 소음과 함께 한 무리의 남자들이 들어섰다. 중앙에 선 남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고 기름진 머리카락과 거만한 표정은 그가 이곳의 권력자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했다. 박진성 상무서류상으로 이 리조트의 총책임자이자 민준의 첫 번째 조사 대상이었다. 그의 옆에는 아첨하는 웃음을 흘리는 최 부장과 몇몇 간부들이 그를 호위하듯 따르고 있었다. 박 상무는 로비를 둘러보며 못마땅하다는 듯 혀를 찼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리조트의 문제점이 아니라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는 사소한 흠집들 뿐이었다.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바닥에 얼룩이 그대로 있잖아. 최 부장 여기 관리하는 놈들 전부 잘라버려. 박 상무의 고함 소리가 텅 빈 로비에 울려 퍼졌다. 최 부장은 허리를 굽신거리며 즉시 조치하겠다고 대답했다. 바로 그때 의도적으로 타이밍을 맞춘 철수가 대걸레를 들고 그들 쪽으로 다가갔다. 그는 최대한 어수룩하고 굼뜬 동작으로 바닥을 닦는 척하다가 박 상무의 수제 구두 바로 앞에서 실수로 대걸레를 놓치고 말았다. 흙탕물이 박 상무의 번쩍이는 구두 위로 튀었다. 순간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 상무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구두와 철수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 미친 늙은이가 내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거야. 이게 어떤 구두인 줄 알아. 그의 고함과 함께 최 부장이 달려와 철수의 멱살을 잡을 듯이 위협했다. 당신 미쳤어. 당장 상무님께 무릎 꿇고 사과하지 못해.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볼 뿐 누구 하나 나서려는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몇몇의 눈에는 조롱과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 저런 멍청한 늙은이가 감히 누구를 건드렸는지 보라는 듯한 표정이었다. 민주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다. 예상했던 그대로의 반응이었다. 그는 일부러 겁에 질린 표정을 지으며 어깨를 움츠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그의 어설픈 사과는 오히려 박 상무의 화를 돋울 뿐이었다. 실수 내놈 한 달 월급으로도 이 구두 한 짝도 못 사 당장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야. 박 상무가 손가락질하며 소리치자 주변 간부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어디서 저런 폐물을 데려와서는. 요즘 청소부들은 기본도 안 되어 있군. 그들의 경멸적인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민주는 묵묵히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기억 속에 새겨 넣었다.
이것이 바로 엘리시안 리조트의 현실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조롱과 비난이 가득한 그 공간의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끼어들 틈도 없이 한 여직원이 청소 카트를 밀며 그들 옆을 지나갔다. 그녀는 낡았지만 단정하게 다려 입은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깡마른 체구에도 불구하고 등은 꼿꼿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이서연이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박 상무 일행을 향해 짧게 목례를 한 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철수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비웃거나 외면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카트에서 깨끗한 수건 한 장을 꺼내 말없이 철수에게 건넸다. 그녀의 눈빛에는 비난도 동정도 아닌 그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서연의 행동은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났지만 그 파장은 결코 작지 않았다. 최 부장이 그녀를 발견하고는 날카롭게 소리쳤다. 이서연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내 일이나 해. 서연은 그 말에 움찔했지만 철수를 향한 시선은 거두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말했다.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에 소란스럽던 로비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 박상무는 어이없다는 듯 서연을 쳐다보았고 민주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그녀를 제대로 바라보았다. 피곤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굳었다. 박상무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제는 계약직 청소부까지 나서는 건가? 정말 가관이군. 최 부장, 저 여자도 인사과에 보고해. 규율이 아주 엉망이야. 그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구두를 더럽힌 불쾌감을 애써 감추며 자리를 떴다. 그가 사라지자 그를 따르던 무리도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로비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서연은 상색에 찍혔다는 불안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후회하는 기색은 없었다. 그녀는 넘어진 철수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용히 자신의 카트를 밀고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민주는 혼자 남겨졌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더러운 대걸레를 주워들었다. 박상무의 모욕적인 언사나 간부들의 비웃음은 그의 마음에 아무런 상처도 남기지 못했다. 그것은 그저 예상했던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서연이라는 여직원의 조용한 행동과 그 짧은 한마디는 그의 계획에 없던 변수였다. 썩어 문드러진 이곳에도 아직 저렇게 곧은 사람이 남아있었다. 그는 서연이 사라진 복도 끝을 한동안 말없이 응시했다. 그의 얼음장 같던 계획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부패의 증거를 찾으러 왔는데 예상치 못했던 인간성의 증거를 발견한 것이다. 그는 다시 묵묵히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이제 이 게임은 단순히 비리를 파헤치는 것을 넘어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 같았다. 그 후 며칠 동안 김철수라는 이름의 청소부는 엘리시안 리조트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는 가장 더럽고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청소하며 동시에 가장 은밀한 정보들이 오가는 대화의 조각들을 주워 담았다. 직원 휴게실의 험담 자재 창고에서 몰래 빠져나가는 물품들. 그리고 박진성 상무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두려움과 경멸이 뒤섞여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을 그는 예리하게 포착했다. 그의 어수룩한 외모는 최고의 위장이었다. 아무도 낡은 작업복을 입은 늙은 청소부의 귀와 머릿속에서 거대한 제국의 두뇌가 번뜩이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부패의 증거를 하나씩 마치 더러운 바닥에 얼룩을 지워나가듯 차곡차곡 수집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이서연과의 우연한 마주침은 그의 잿빛 같던 잠행에 예기치 못한 색채를 더했다. 점심시간 대부분의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불평을 쏟아낼 때 서연은 늘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작은 도시락을 먹곤 했다. 어느 날 철수가 그녀의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을 때
그녀는 놀라는 기색 없이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그녀는 김밥 끄트머리를 건네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식사 못하셨으면 이거라도 드세요. 그 작은 친절은 계산이나 동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몸에 배어있는 타인에 대한 자연스러운 배려였다. 그는 그녀가 이 리조트 일 외에도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주말에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사실을 다른 직원들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되었다. 또 한 번은 그가 무거운 쓰레기통을 옮기느라 낑낑거리고 있을 때였다. 다른 남자 직원들은 못 본 척 지나갔지만 작은 체구의 서연이 다가와 말없이 반대편을 함께 들어주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팔에 힘줄이 돋아나는 것을 보며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힘을 주었다. 혼자 하시면 힘드실 텐데요. 그녀의 말에 그는 그저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짧은 대화 속에서 그는 그녀가 아픈 할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고단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절망에 물들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의지와 강인한 생명력이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민준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사건은 직원 식당에서 터졌다. 중요한 외부 투자자와의 계약이 틀어졌는지 박상무는 아침부터 잔뜩 날이 서 있었다. 그는 사소한 꼬투리라도 잡아 분풀이할 대상을 찾고 있었고 마침 식판을 들고 지나가던 철수가 그의 레이더에 걸렸다. 박상무는 철수의 앞을 막아서더니 그의 작업복 소매에 묻은 작은 국물 자국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봐, 당신. 그 더러운 옷으로 어딜 돌아다니는 거야.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리조트 전체에 병균이 들끓는 거라고. 그의 모욕적인 말에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박상무의 분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철수의 식판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엎어버렸다. 밥과 반찬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식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일할 자격도 없는 늙은이가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는군. 당신 같은 폐품은 밥 먹을 자격도 없어. 박상무의 목소리는 광기에 가까웠다. 그는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철수의 인격을 철저히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다. 주변에서는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대부분은 그저 외면할 뿐이었다. 이것이 힘없는 자의 비참한 현실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두가 침묵하거나 동조할 때 이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성큼성큼 걸어와 엎어진 식판을 묵묵히 줍기 시작했다. 그녀의 행동에 박상무의 분노는 이제 그녀에게로 향했다. 이서연 씨,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도 저 늙은이랑 한패야 같잖게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 같아. 그의 비아냥거림에도 서연은 고개를 들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상무님, 이분은 저희와 똑같이 일하시는 분이고 저희보다 연장자이십니다. 최소한의 존중은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당돌한 말에 박상무는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존중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저런 늙은이에게 내가 왜 존중을 보여줘야 하지?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가진 자가 존중받는 거라고. 그는 자신의 철학을 설파하듯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 순간 서연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식당 전체의 공기를 갈랐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하지만 모두의 심장에 박히도록 또렷하게 말했다. 사람의 가치는 지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상무가 쌓아 올린 부와 권력의 성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선언과도 같았다. 그 한마디는 강민준의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다. 수십 년간 그는 부와 권력의 정점에서 살아왔다.
그 세계에서 사람의 가치는 주식 가치와 재산 목록, 그리고 직함으로 평가받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 자신도 때로는 그렇게 세상을 판단했다. 하지만 서연의 말은 그가 잊고 있었던 혹은 잊은 척하며 살아왔던 근원적인 가치를 일깨웠다. 인간의 존엄성.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기업을 인수하고 경쟁자를 짓밟는 냉혹한 승부의 세계에서 그의 심장은 이미 오래전에 얼어붙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 얼어붙은 심장 위로 따뜻한 온기가 번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놀랍고도 생경한 감각이었다. 박상무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일개 계약직 여직원에게 정면으로 반박당한 것은 처음 겪는 일이었다. 곧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네가 감히 날 가르치려 들어줘아, 이서연. 넌 오늘부로 해고야. 당장 짐 싸서 꺼져. 그가 고함을 지르며 손가락질하는 순간 옆에 있던 최 부장이 다급하게 그의 팔을 말렸다. 상무님, 진정하십시오. 여기서 이러시면 다른 직원들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박상무는 씩씩거리며 서연을 노려보더니 넌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다 라는 악담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식당 안의 사람들은 전염병이라도 피하듯 서연의 주변에서 흩어졌다. 이제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민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바닥에 흩어진 음식물들을 주워 담았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깊은 존경심과 함께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싹트고 있었다. 그의 임무는 이제 부패 척결 그 이상이 되었다. 이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고 있는 저 작은 등불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이서연의 그 한마디는 강민준의 심장에 박힌 불씨가 되었다. 그것은 그의 차가운 분노에 뜨거운 정의감을 더했고 그의 임무에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이제 이것은 단순히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 경영 판단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썩어빠진 권력에 맞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선량한 개인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인 관찰자로 머물 수 없었다. 박진성과 그 뒤에 숨은 부패에 거대한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 그는 이제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발을 들여놓기로 결심했다. 그의 계획은 더욱 대담하고 위험해져야만 했다. 그 첫 번째 목표는 적의 심장부 박진성 상무의 사무실이었다. 그는 며칠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낮에는 청소부의 눈으로 복도의 CCTV 사각지대와 경비원들의 순찰 동선을 파악했고 밤에는 낡은 직원 숙소의 침대에 누워 리조트의 전체 설계도를 머릿속에 그렸다. 그는 자신의 충실한 비서인 김 비서와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리조트 외부의 정해진 장소에 김 비서가 가져다 놓은 소형 전자기기와 만능키 세트는 그의 새로운 무기가 되었다. 그는 박상무가 외부 공급업체들과의 술자리로 늦게까지 자리를 비우는 날을 디데이로 잡았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김철수라는 허름한 그림자는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상무의 사무실이 있는 최고층은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다. 민주는 경비원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 능숙하게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사무실 안은 주인의 오만함을 닮은 값비싼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서류 캐비닛이나 책상 서랍 같은 뻔한 곳에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진짜 증거는 컴퓨터 안에 있을 터였다. 그는 소형 USB 장치를 박상무의 개인 컴퓨터에 연결했다. 하드 드라이브 전체를 복제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기다리는 동안 그의 심장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긴장감에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수조 원이 오가는 인수합병 협상과는 다른 종류 실의 스릴과 위험이었다. 잠시 후 복제 완료 신호가 뜨자
그는 미련 없이 장치를 회수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자신의 숙소로 돌아온 민주는 보안 처리된 노트북으로 복제된 파일들을 열었다. 화면에 떠오르는 내용들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존재하지 않는 유령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 실제 공사비의 몇 배로 부풀려진 리노베이션 견적서, 그리고 공급 업체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뇌물 목록이 담긴 비밀 장부가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암호화된 이메일이었다. 박진성은 단순한 횡령범이 아니었다. 그는 엠파이어 그룹의 이사진 중 한 명인 조 이사와 내통하며 리조트의 핵심 자산인 주변 부지를 헐값에 매각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부패의 거미줄은 리조트 내부를 넘어 그룹의 심장부까지 뻗어 있었던 것이다. 한편 식당에서의 사건 이후 박진성의 악인은 조용하고 집요하게 이서연을 향하기 시작했다. 그는 대놓고 그녀를 해고할 경우 자칫 불필요한 구설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대신 그는 그녀를 스스로 지쳐서 나가떨어지게 만들기로 했다. 그는 서연의 직속 상사인 객실 관리팀장을 불러 압력을 넣었다. 그날 이후 서연에게는 가장 힘들고 까다로운 일만 주어졌다.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진상 고객의 방 아이들이 어질러 놓아 아수라장이 된 스위트룸 청소가 연이어 그녀에게 배정되었다. 그녀의 근무 시간은 예고 없이 수시로 변경되어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차질을 빚게 했고 사소한 실수를 빌미로 한 심할서 요구도 잦아졌다. 민주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서연의 얼굴에 피로가 쌓여가는 것을, 그녀의 어깨가 조금씩 무거워지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동료들에게 하소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할 뿐이었다. 그 모습은 민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자신을 변호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녀가 부당한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그의 수사는 이제 단지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되었다. 어느 늦은 밤 민주는 박상무와 공급업체 간의 비밀스러운 자재 거래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후문 창고 근처에 잠복해 있었다. 그때 예상치 못하게 최 부장이 순찰을 돌겠다며 나타났다. 민주는 급히 거대한 폐자재 더미 뒤로 몸을 숨겼다. 최 부장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만약 여기서 발각된다면 그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될 터였다. 다행히 최 부장은 별다른 의심 없이 지나갔지만 그 짧은 순간의 긴장감은 민준에게 이 싸움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부패의 증거들을 노려보았다. 그의 손에는 이제 박진성과 그 일당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승리를 예감하는 대신 그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직원 기숙사 건물 어딘가에 서연이 고단한 몸을 누이고 있을 터였다. 그가 어둠 속에서 칼을 가는 동안 그녀는 밝은 곳에서 대신 칼을 맞고 있었다. 이제는 시간이 없었다. 박진성이 그녀의 강인한 의지를 꺾어버리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다. 그녀를 향한 조용한 위협은 이제 민준의 귓가에 시끄러운 경고음이 되어 울리고 있었다. 이서연의 꺾이지 않는 의지는 박진성의 오만함에 지울 수 없는 흠집을 냈다. 미묘한 괴롭힘과 압박에도 그녀가 무너지지 않자 그의 분노는 더욱 비열하고 잔인한 방향으로 치달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스스로 나가떨어지기를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를 완전히 파멸시켜 감히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두에게 보여줘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충실한 하수인이자 리조트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최 부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둘은 은밀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정교한 함정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계획은 치밀했다. 최 부장이 섭외한 사기꾼 한 명이 리조트 최고층 VIP 스위트룸에 투숙객으로 위장해 묵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내가 남긴 유품이라며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객실 금고에서 사라졌다고 신고할 예정이었다. 그들이 파놓은 함정의 마지막 조각은 바로 그날 해당 객실을 청소할 담당자로 이서연을 지정하는 것이었다. 최 부장은 아무도 모르게 목걸이가 들어있던 빈 케이스를 그녀의 개인 사물함에 몰래 넣어둘 터였다. 모든 증거가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게 될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박진성은 이 계획을 통해 이서연을 절도범으로 만들어 경찰에 넘기고 동시에 그 골치 아픈 늙은 청소부에게도 강력한 경고를 날릴 생각이었다. 다음 날 서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VIP 스위트룸 청소를 배정받았다. 평소와 다름없이 그녀는 꼼꼼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녀가 땀 흘려 일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올가맬 거미줄이 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몇 시간 후 그녀는 다급한 목소리로 보안 사무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굳은 표정의 박상무와 최 부장 그리고 슬픔과 분노를 연기하는 VIP 고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 부장은 그녀에게 목걸이 도난 사건을 알리며 유일한 용의자로 그녀를 지목했다. 서연은 눈앞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곧이어 그들은 강제로 그녀의 직원 사물함을 수색했고 그 안에서 결정적인 증거인 빈 목걸이 케이스를 찾아냈다. 서연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명백한 함정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박진성은 잔인한 만족감에 찬 미소를 지었다. 이서연 씨, 당신과의 계약은 이걸로 끝이야. 아니, 여기서 끝이 아니지. 당신은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될 거야. 그의 차가운 선고가 서연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이 소식은 직원들 사이에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청소부 김철수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 순간 강민준의 눈빛은 얼음보다 차갑게 변했다. 그의 안에서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의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이것이 박진성의 비열한 짓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감히 그들이 그녀를 건드렸다. 그는 서연이 저들의 손에 무너지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즉시 화장실 칸으로 몸을 숨기고 보안 처리된 통신기로 김 비서에게 연락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시는 신속하고 정확했다. 지금 즉시 리조트 VIP층의 24시간 CCTV 백업 영상을 본사 서버에서 확보해. 그리고 투숙객 명단에 있는 그 VIP라는 놈의 뒷조사를 해. 마지막으로 최 부장에게 빚이 있거나 약점이 잡힌 직원이 있는지 알아봐. 김 비서의 보고는 몇 시간 만에 도착했다. 박진성 일당이 미처 삭제하지 못한 본사 서버의 백업 영상에는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되어 있었다. 최 부장이 서연의 사물함을 수색하기 직전 복도 사각지대에서 객실 관리팀의 이 대리에게 작은 물건을 건네는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VIP 고객의 신원은 사기 전과가 있는 전문 사기꾼으로 밝혀졌고 결정적으로 이 대리가 최근 거액의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정보도 함께 올라왔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최 부장이 도박 빚으로 이 대리를 협박해 증거물을 심게 하고 사기꾼을 고용해 완벽한 연극을 꾸민 것이었다. 이제 민주는 진실을 밝혀야 했지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는 없었다. 그는 그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만들어야 했다. 그는 또 다른 연극을 기획했다. 김 비서를 통해 리조트 관할 경찰서가 아닌 상급기관인 광역수사대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가도록 조치했다. 제보 내용은 엘리시안 리조트 내부에서 경영진이 연루된 전문 절도단이 활동 중이라는 것이었다. 제보에는
최 부장과 이 대리가 아임테이르 CCTV 키아푸치아 가조노 이치부가 테노에라레 테오리 시겐가 단준나 셋도 대와 나이 코토 시사시대 있다. 도진이 가레바 이 대리의 사물함에 최 부장은 너를 배신할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익명의 쪽지를 몰래 넣어두었다. 박 상무의 예상과 달리 사건은 광역수사대 형사들이 리조트에 들이닥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단순 절도 사건으로 생각했던 경찰 조사는 순식간에 리조트 내부 비리를 파헤치는 대규모 수사로 번졌다. 익명의 쪽지를 보고 극도의 불안감에 떨던 이 대리는 형사들의 집요한 추궁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경감받기 위해 최 부장이 모든 것을 지시했다고 실토했다. 결국 최 부장은 동료 직원들과 서연이 보는 앞에서 뇌물수수 및 절도교사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연행되면서 그는 박 상무를 향해 배신감과 공포가 뒤섞인 눈빛을 보냈다. 박 상무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산산조각나고 이제 그 칼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멀리서 민주는 이 모든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지켜냈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다. 최 부장의 체포는 박진성이 쌓아 올린 부패의 제국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켰다. 그의 충실한 하수인이자 방패막이가 사라지자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그와 결탁했던 협력업체들은 연락을 끊기 시작했고 내부의 동조자들은 꼬리를 감추기에 바빴다. 광역수사대의 수사망은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리조트 전체를 옥죄어 왔다. 박진성은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극도의 편집증에 시달렸다. 그는 이제 모든 직원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아첨하던 자들의 미소 뒤에 숨겨진 배신을 보았고 무심코 지나치는 직원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자신을 향한 비난을 들었다. 특히 그 어수룩한 늙은 청소부와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던 이서연의 얼굴이 떠오를 때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가장 사나워지는 법이다. 박진성은 더 이상 망설일 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이자 가장 거대한 한탕을 즉시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리조트의 가장 핵심 자산인 천혜의 해안선을 낀 미개발 부지를 자신이 설립한 유령 회사에 헐값으로 매각하는 계획이었다. 그는 그룹 본사의 유일한 동아줄인 조 이색에 연락해 긴급 부채 상환이라는 명목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서류 작업은 조급함과 불안감 속에서 허술하게 이루어졌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빠져나가기만 한다면, 이 막대한 자산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그에게는 재기할 기회가 있었다. 박진성의 움직임은 거대한 체스판을 내려다보고 있는 강민준의 눈을 벗어날 수 없었다. 긴급 이사회 소집 공고는 박진성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그날 밤 민준은 더 이상 굼뜬 청소부 김철수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숙소에서 엠파이어 그룹의 총수 강민준으로 돌아왔다. 암호화된 통신기를 통해 그의 지시는 밤새도록 쉴 새 없이 김 비서에게 전달되었다. 법무팀은 토지 매각을 저지할 가처분 신청서와 박진성 조 이사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에 대한 형사 고발장을 준비했다. 재무분석팀은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여 검은 돈의 최종 목적지를 파악했다. 그리고 본사의 최정예 보안팀은 리조트 외곽에서 그의 마지막 명령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었다. 그 폭풍전야의 밤, 운명의 장난처럼 이서연은 위험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야간 근무조였던 그녀는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별관의 창고를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창고 바로 옆에는 작은 비공식 회의실이 있었고 그 안에서 새어나오는 격앙된 목소리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목소리의 주인은 박진성이었다.
그는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하며 블루오션 개발이라는 회사 이름과 내일 이사회에서 무조건 계약서에 도장을 받아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서연은 대화의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불법적인 거래의 냄새와 절박함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려던 순간 그녀의 팔이 청소 카트에 부딪히며 금속 양동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소리에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편집증으로 눈이 벌게진 박진성이 튀어나왔다. 그는 겁에 질려 굳어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의 뒤틀린 마음속에서 이서연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불행의 상징이었다. 그가 얼마나 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제거해야 할 위협이었다. 네가 여기서 뭘 엿듣고 있는 거야? 박진성은 야수처럼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의 소나기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내년이었어. 처음부터 너와 그 거지 같은 늙은이가 내 발목을 잡았어. 똑똑히 들어. 내일 일에 대해 입 한번 뻥끗했다간 너와 내 병든 할머니는 이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될 거야. 그의 살기 어린 협박이 어두운 복도에 울려 퍼지는 순간 복도 반대편 그림자 속에 서 있던 강민준의 눈빛이 지옥의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는 박진성의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몰래 그의 뒤를 밟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보았다. 선을 넘었다. 박진성은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다. 민준의 온몸을 지배한 것은 경영자로서의 냉정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것을 목격한 한 남자의 원초적인 살이였다. 박진성이 서연을 거칠게 밀치고 사라진 후 서연은 공포에 떨며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다. 민준은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지금 정체를 밝히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대신 그는 어둠 속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다. 손등의 뼈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다. 내일 이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그는 통신기를 꺼내 김 비서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모든 계획을 실행하라. 자비는 없다. 엘리시안 리조트의 가장 화려한 컨퍼런스 룸은 이제 박진성의 마지막 도박을 위한 무대가 되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 주위에는 리조트의 운명을 결정할 이사들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은 박진성의 가머니설에 속았거나 그의 부패에 일부 동조하여 한 몫을 챙긴 자들이었다. 화상 연결 화면 속의 조 이사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박진성 자신은 승리를 눈앞에 둔 장군처럼 의기양양했다. 그는 리조트의 재정 상황을 왜곡한 자료들을 화면에 띄우며 이 부지 매각이 아니고서는 리조트가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열변을 토했다. 그의 영예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그의 말을 의심하지 않는 듯 보였다. 이제 투표 버튼을 누르는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면 모든 것이 끝날 터였다. 그럼 리조트의 미래를 위해 이 안건을 박진성이 투표를 선언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컨퍼런스 룸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보안 요원 2명이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늙은 청소부를 필사적으로 막아서고 있었다. 바로 김철수 아니 강민준이었다. 박진성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경멸하던 인간이 나타나 모든 것을 망치고 있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야. 당장 저 쓰레기를 여기서 끌어내지 못해. 그의 고함에 보안 요원들이 철수를 끌어내려 했지만 그는 놀라울 정도의 힘으로 버티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혼란의 순간 컨퍼런스 룸의 문이 다시 한번 스르르 열렸다. 이번에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수트를 차려입은 김 비서가 들어섰다. 그의 뒤로는 엠파이어 그룹 법무팀장과 감사팀장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그들의 등장은 회의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 박진성은 당황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김 비서님, 여긴 어쩐 일로. 그러나 김 비서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곧장 보안 요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초라한 청소부를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 행동을 했다. 그는 엠파이어 그룹의 최고 실세들과 함께 그 늙은 청소부를 향해 완벽한 90도 각도로 허리를 숙였다. 김 비서의 맑고 단단한 목소리가 정적에 휩싸인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회장님. 그 세 글자는 천둥처럼 모두의 귀에 박혔다. 박진성의 턱이 바닥으로 떨어질 듯 벌어졌고 화상 화면 속 조 이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강민주는 천천히 의도적으로 구부정하게 굽혔던 허리를 폈다. 그는 낡은 모자와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로 던졌다. 작업복에 묻은 먼지를 무심하게 털어내는 그의 동작 하나하나에 공간을 압도하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남루하고 어수룩했던 늙은 청소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제왕의 차갑고 무자비한 얼굴이 드러났다. 마침 회의실에 다과를 내오라는 지시를 받고 문 근처에 서 있던 이서연은 이 모든 광경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자신이 동정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하며 지켜주려 했던 그 초라한 아저씨가 뉴스에서나 보던 엠파이어 그룹의 전설적인 총수 강민준이라는 사실을 그녀의 머리는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세상이 통째로 뒤집히는 듯한 충격 속에서 그녀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을 뿐이었다. 그녀가 알던 세상, 그녀가 믿던 가치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강민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하거나 주눅들지 않았다. 얼음 조각처럼 날카롭고 강철처럼 단단한 그의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박진성 상무. 그것은 질문이 아닌 사형 선고였다. 그는 천천히 테이블 상석을 향해 걸어갔다. 방금 전까지 그를 끌어내려 했던 보안 요원들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길을 비켜섰다. 그는 박진성의 바로 앞에 멈춰 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꿰뚫어 보았다. 자네는 방금 이 땅을 내 땅을 자네 천안 명의로 조세 피난처에 설립된 블루오션 개발이라는 유령 회사에 팔아넘기려 했지. 내가 틀렸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정확하고 치명적인 비수가 되어 박진성의 심장을 찔렀다. 박진성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무너져 내렸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불신으로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다. 화면 속의 조 이사는 필사적으로 연결을 끊으려 했지만 이미 모든 통신은 본사 서버에 의해 통제되고 녹화되고 있었다. 다른 이사들은 이 끔찍한 재앙에서 어떻게든 자신만은 빠져나가려는 듯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강민주는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적인 눈빛으로 박진성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마지막 한마디가 박진성의 연극에 마침표를 찍었다. 자네의 연극은 이제 끝났어. 강민준의 선고가 끝나자마자 컨퍼런스 룸은 그의 보이지 않는 군대가 움직이는 거대한 작전 본부로 변했다. 법무팀장은 스크린에 박진성과 조 이사가 주고받은 이메일 유령 회사와의 자금 거래 내역, 그리고 최 부장이 이 대리에게 증거물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원본 CCTV 영상을 차례대로 띄웠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하게 구축된 증거의 성벽이었다. 박진성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그가 필사적으로 부인하려 입을 여는 순간 컨퍼런스 룸의 뒷문이 열리며 광역수사대 형사들과 본사 보안팀이 들이닥쳤다. 모든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강민준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박진성과 그 자리에 있던 공모자들은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차가운 수갑을 차게 되었다. 본사에 있던 조 이사 역시 같은 시각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의는 요란한 구호가 아니라 냉정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에 의해 집행되었다. 강민주는 그 아수라장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체포되어 끌려나가는 박진성을 지나 문가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이서연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깊은 배신감이었다. 그는 그 시선의 의미를 똑똑히 알 수 있었다. 소문은 리조트 전체에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어수룩한 청소부 김철수가 사실은 그룹 전체를 소유한 전설적인 회장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박진성 상무와 그 일당이 모두 체포되었다는 소식에 직원들은 경악과 환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반응을 보였다. 박진성에게 아첨하며 다른 이들을 괴롭혔던 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운명을 걱정하며 숨죽였고, 그의 폭정 아래 고통받던 대다수의 직원들은 마침내 해방되었다는 안도감에 젖었다. 잠시 후 김 비서가 준비한 깔끔한 수트로 갈아입은 강민주는 전 직원 앞에 섰다. 그는 더 이상 낯선 경영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들과 함께 바닥을 닦고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그들의 고통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다. 그는 즉각적인 개혁을 선언했다. 부패한 관리자들은 모두 해고될 것이며 리조트는 존중과 공정이라는 가치 아래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묵묵히 일해온 성실한 부장을 임시 책임자로 임명했다. 리조트가 새로운 희망으로 들끓는 동안 이서연은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머릿속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듯 했다. 그녀가 베풀었던 작은 친절, 그녀가 용기 내어 외쳤던 정의감, 그리고 그녀가 느꼈던 인간적인 연민,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의 일부였다는 생각에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다. 그의 연약한 모습은 위장이었고 그녀의 동정심은 그의 목적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을까? 그녀는 자신이 바보 같고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제 그와 그녀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겨버렸다. 그는 이 세계의 왕이었고 그녀는 그저 이름 없는 계약직 직원이었다. 김철수 아저씨와 나누었던 소박한 인간적 교감은 강민준 회장 앞에서는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기숙사로 돌아와 하얀 편지지 위에 망설임 없이 사직서를 써 내려갔다. 모든 혼란을 수습한 강민준은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승리는 이서연의 인정 없이는 공허할 뿐이었다. 그는 새로 임명한 책임자로부터 그녀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비서나 경호원도 없이 혼자 그녀를 찾아 나섰다. 그녀는 짐을 싸던 중이었는지 직원 기숙사 뒤편의 작은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회장의 목소리가 아닌 김철수의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서연 씨.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그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속여서 미안합니다. 그의 첫 마디는 변명이 아닌 사과였다. 그는 비즈니스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배신과 암투 속에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차갑게 식어버렸는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직함이 아닌 인간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는지. 서연 씨는 청소부를 본 게 아니라 사람을 봤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내가 회장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고백에 서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그래서 저도 회장님의 자맹 체험의 일부였나요? 그녀의 날카로운 말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상황은 거짓이었지만 서연 씨를 향한 제 존경심과 감정은 진짜였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그녀가 제출한 사직서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회장으로서 반려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 찢어버렸다. 제발 떠나지 말아주세요.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김철수가 찾았던 소중한 인연을 망치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자신의 모든 권위와 직함을 내려놓고 그저 한 사람으로서 서 있었다. 서연은 찢어진 사직서 조각과 상처받은 짐승 같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남자를 번갈아 보았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작은 연민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관계에 대한 대답은 아직 바람 속에 흩어져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엘리시안 리조트는 과거의 상처를 벗고 눈부시게 다시 태어났다. 낡고 칙칙했던 건물 외벽은 밝은 색으로 다시 칠해졌고 잡초만 무성하던 정원은 사계절의 꽃들이 만발하는 아름다운 산책로로 변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리조트의 외형이 아니었다. 직원들의 얼굴에 떠돌던 무기력함과 체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자부심과 활기가 넘쳤다. 강민주는 약속을 지켰다. 투명한 승진 제도와 업계 최고 수준의 복지, 그리고 성과 공유 제도는 직원들에게 이곳이 더 이상 착취의 공간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희망의 터전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이서연은 떠나지 않았다. 강민준의 간절한 부탁이 있던 그날 이후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를 온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동료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희망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남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더 이상 객실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눈여겨본 새로운 경영진은 그녀를 신설된 직원 교육팀으로 발령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입 직원들에게 업무 기술뿐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가르쳤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리조트의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민준을 대하는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그에게 예의를 갖추었지만 결코 사적인 거리를 좁히려 하지 않았다. 강민준은 그녀의 침묵을 존중했다. 그는 권력이나 돈으로 그녀의 마음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인내심을 갖고 서두르지 않고 진심으로 그녀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의 행동은 거창하지 않았다. 대신 과거 그녀가 김철수에게 보여주었던 작고 따뜻한 배려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었다. 그는 값비싼 선물을 보내는 대신 그녀의 할머니가 좋아하는 은방울꽃을 리조트 정원 한쪽에 심도록 지시했다. 그는 리조트를 방문할 때마다 최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직원 식당에서 직원들과 똑같은 메뉴로 식사했다. 그는 그녀의 고단했던 삶에서 영감을 받아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장학재단과 의료지원 기금을 설립했다. 그는 그녀를 연인으로서 데이트 신청하는 대신 경영자로서 그녀의 의견을 구했다. 이서연 씨 새로 바뀐 유니폼에 대해 현장 직원들의 솔직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직원 휴게실에 더 필요한 것은 없을까요? 그는 그녀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녀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그 과정에서 서연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민준이라는 남자가 단지 냉철한 경영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위하고 김철수 시절에 보았던 따뜻함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가 보여주는 꾸준한 진심 앞에서 그녀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던 불신과 배신감의 얼음벽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어느 비오는 늦은 오후 리모델링된 로비에서 두 사람은 우연히 마주쳤다.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던 강민준이 먼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서연 씨에게 언제나 회장으로 보이겠지요. 하지만 언젠가는 김밥 한 조각에 고마워하던 그 어설픈 청소부의 모습도 함께 봐주었으면 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은 처음으로 그를 향해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를 막고 있던 마지막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그 청소부 아저씨 너무 덤벙거려서 옆에서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던데요. 그녀의 대답은 용서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이야기는 화려한 약혼식이나
거창한 사랑의 맹세로 끝나지 않았다. 비가 그친 뒤 두 사람은 함께 정원을 산책했다. 더 이상 회장과 직원이 아닌 서로의 본질적인 가치를 알아보았던 두 남녀로서 그들은 나란히 섰다. 그들의 앞에는 수많은 현실의 장벽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진실한 사랑의 기초가 되어주고 있었다. 엘리시안 리조트가 진정한 낙원으로 거듭났듯이 그들의 삶에도 비로소 진정한 낙원이 찾아오고 있었다.